과분한 축사의 말씀, 그리고 온갖 각지에서 제 부족한 이 강연을 들으러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 박사님, 저 육군 사관학교에서 7년이 아니고 2년 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문인들이 시를 이렇게 중요시 여겨서 하는 것은 시가 모든 예술의 근간이 되고, 오스카상, 골든 글로브상을 받지 않습니까? 윤여정이 참 대단한 배우죠. 그러나 윤여정이 상 가는 배우도 치라면은 그 급에 속하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몇십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윤여정이 받은 거예요. 예. 응? 이 노벨 문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결여단의 참 마당발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 인물전을 100권이 넘게 내신 백수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노벨 문학상을 자꾸만 거론을 하셔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선배들이 많아요. 말씀하세요. 많이 제가 말씀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본인이 자꾸 이렇게 건설하고 고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기도하라고 막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많이 반성하면서, 이번에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로 오스카상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기도 중에 저도 있습니다. 작년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영화 산업의 본거지인 헐리우드를 강타하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방출해서 동유럽을 놀라게 하고, 그 대장금이 상영될 시간에는 가게가 텅텅 빌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터키에 갔더니 주인이 상가 주인이 들어가고 없어서 물어봤더니 대장금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얘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주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이곳 여기가 어딥니까? 세상에 아랍권까지 다 이렇게 퍼지게 하시다니, 하나님 나라 문화를 퍼지게 앞으로는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때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근데 이것이 남미까지 그렇게 히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 방탄소년단이 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거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이 해낸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야구가 종종 미국을 납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1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제 세계 미녀대회가 있었습니다. 미녀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는 참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 미녀대회에서 뭐가 뽑혔는 줄 압니까? 80%가 넘는 지지율로 우리나라 아리랑이 단연 1위로 뽑혔어요. 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찬송가가 민요가 많아요. 스코틀랜드 민요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우리나라 아리랑이 미국 찬송가에 곡으로 들어가 있어요. 223장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서 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스포츠도 뭐 LPGA 골프가 1위에서 20위까지 안에 우리나라 선수가 대거 7명과 8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것뿐이에요. 양궁, 스케이팅, 뭐 축구 할 것 없이 지금 기량을 엄청 발휘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 미국에요. 이제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주가 많아요. 그런 데는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피해서 이사를 가요. 왜냐하면 한국인 아이들이 왔다 하면 얘네들이 다 서권을, 다 1, 2, 3등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신 성적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한국계가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 중국 아이들이 지독하게 아무튼 걔네들이 그 공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추적하고 따라오고 또 일본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아시아계가 있다면은 아주 백인들이 아주 그냥 손발을 들어요, 요즘에는. 응? 그래가지고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그리고 저 밑에 이제 흑인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뒤처지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더 머리가 좋은 나라를 대한민국을 뽑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한국이 IT를 중심한 기술 강국이에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창의력에서 나와요. 창의력. 그런데 우리 이 세계는 사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죠.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로 나뉘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 구소련을 포함해서 북한이라든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그런 기타 등등 나라들은 공산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졌죠. 그런데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는 다들 잘 살게 됐어요. 그 독일의 루터가 16세기에 이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자는 이제 운동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그 후에 칼 막스가 국가 경영 이론을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국가가 말하자면 이 경제 수단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펴냈죠. 그런데 그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말하자면 스위스의 칼빈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일부는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가 되고 일부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런 데 들어가서 장로교회의 원조를 이루었죠. 그
그 장로교회의 후예 중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1776년에 국부론을 썼어요. 그런데 국가 경영 이론에서 모든 경제 활동은 개인의 창의력에 맡겨야 한다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을 확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창의성에 의존한 나라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 통제하는 나라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다 나라가 통제해서 나라가 경영해서 월급을 주고 배급을 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인간의 그런 유한성, 피조물, 유한성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나눈다, 모든 걸 공균등하게 나눠서 같이 용상통한다, 이런 이론은 기독교에서 따간 거예요. 예, 모두가 그렇게 공균등하게 나눠서 잘 살게 되는 나라를 만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했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생산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 일을 안 하니까. 점점 생산력이 줄어드니까 생산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발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게 되고 퇴락하게 되고 문 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생각질 못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창의성을 존중한 거예요. 창의성을 존중했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닮게 만든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대로 발전하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그런 기술은 창의성에서 인간의 뇌세포라고 하는 거는 뭐 600억 조가 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만 활용이 돼도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차력 같은 거, 뭐 힘으로 뭐 추력 같은 거 이런 거 옮기잖아요. 그거 이 뇌세포에 아주 0.몇 %만 활용해도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거를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영적인 세계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 아마 AI를 이용한 다양한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그런 기술 개발로 2040년에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 200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장기를 갈아 끼우니까. 여하간에 우리 한국은 이러한 창의력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아마 그 셈의 후손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창의력이 뛰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14년도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때 우리나라 TV 이 공장을 가보고 아주 시진핑이 충격을 엄청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LCD에 눈독을 들이고 우리나라 LCD 그 산업을 자기들이 따라잡겠다고 그때는 형편도 없이 추천했어요. 그런데
거기 사장을 말하자면은 뭐 여기 저 우리나라 월급의 뭐 5배를 주고 고용사장이죠. 뭐 이렇게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을 다 빼먹고, 그리고 그럴싸한 처음에 구실과 언어로 중국의 공장을 짓게 하고 거기다 유치를 시키고는 기술과 그런 모든 노하우를 다 빼먹고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공장을 폐쇄시키고 쫓아내고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우리 기업의 손실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여하간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애국심도 강하지만 덜어는 그 몇 푼의 돈에 팔려서 외국놈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LCD 기술이 뺏겨져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LCD 기술은 앞장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이게 얼마나 통분할 일이에요. 우리가 다 개발해 놓은 걸.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OLED라는 패널, 그 핸드폰 여러분들 삼성에 저기 적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최고 1위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애플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자기네들에게 다 이걸 수출을 하라고 막 이제 100% 그렇게 자기네들에게만 수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따라잡으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로 뺏기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터널 많잖아요. 터널 공사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바다에 놓는 다리 공사 있죠? 세계 1위예요. 이거 못 따라잡아요. 근데 최근에 콘크리트 있죠?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콘크리트가 또 개발이 됐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다 창의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1위가 옛날에는 지금은 뺏기고 좀 뒤졌지만 뭐 조선 뭐 선박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가 1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난 10년 동안 호황을 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뭐 선박, 조선, 원전, 가전, 이제 로봇 기술, 고속 전철, 터널 공사, 다리 공사 다 1위예요. 이거 인터넷 핸드폰만이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자동차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가 석권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 부품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그 다음에 뛰어난 게 교육열이에요. 한국인의 교육열.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공군 제대 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 후에 아주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월급 뭐 한 2, 3만 원 받을 때 10만 원을 넘게 받았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교육열이 얼마나 강했는지 2남 3녀를 뒀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시키지 않으면 차세대 영어를 모르면 아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뒤진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인식을 하던 때라 이분이 애들을 데리고 과감하게 직장에 퇴직서를 내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갔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냥 그때마다 이제 반격을 하고 이러니까 교장실에 불려가서 이제 혼나고 체벌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도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시키라고 훈계도 당하고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일에 아들이 다른 미국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비물을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폭력을 쓰고 그렇게 놓으면 당장 영창에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가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같이 다니던 한국인들이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막 그냥 야단을 하고 그 집에 침을 뱉고 막 집을 돌아가고 막 딴 교육청으로 옮겨라 막 이러고는 그 한국인들이 막 이제 야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장은 우리 학교 세워진 일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당신 아들을 당장 다른 카운티, 다른 주로 전부 다 보내라. 우리 학교는 더 이상 못 다닌다. 예, 감옥소에서 나와도 우리 학교는 못 다닌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의 명예와 아들의 숙제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가서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겠다. 그래서 운동장 청소, 교실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다른 부모가 다 있다 그러고 이제 교장이 허락을 했어요. 그 아들이 구치소에 있는 내내 이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가서 청소를 했어요. 계속해서 아들의 죄는 내 죄다. 그러고는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AP 기사가 취재를 했어. 가족의 명예와 아들의 속죄를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로 이제 냈더니 아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 그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기사도 이제 함께 실렸는데 그 기사가 나가면서 수백 통의 편지가 학교로 막 온 거예요. 교장한테.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쓰라고 막 5불 10불 막 현찰도 들어오고 체크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신문들이 아들의 죄가 바로 부모의 죄라는 그러한 한국인의 이 교육 방식을 우리 미국 부모들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 교육에도 유교적인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독특한 교육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서특필이니까 또 이것이 한 번 또 미국 전역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이제 그만 방면한다는 소식이 왔고 학교에서 좀 떨어진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후 센트럴 플로리다주에서 그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플로리아 텍이라는 공과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나사 산하방산업체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우주선 탑재 전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정말 VIP들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그런 한국의 미국 그 유일한 나사 직원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을 쓴 송준석 씨의 이민 이야기인데 그 아들 송시영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 말썽꾸러기 아들을. 그리고 이남 3녀 중에 그 큰딸은 또 아주 그 유명한 선트러스트 은행의 부사장으로까지 된 거예요. 이 한국인의 이민 그 성공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국인은 교육열이 강해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꼽고 싶은 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또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6.25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8.15 해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막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6.25의 승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막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응? 1948년 9월 그때 스탈린에게 김일성, 박헌영이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우리에게 협조해주면 저 남조선 일주일 내에 다 함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소원장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고 작전 계획서까지 받아가지고 그 바시리에프 장군을 앞세우고 그렇게 다 작전 계획대로 12만 명을 앞세우고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침공을 하고 저쪽 해군 쪽에는 600명의 특공대를 양성했어요. 이 말이 600명이지. 특전사단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막 해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해군으로 해서 부산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산 쪽으로 가던 그 특공대, 600명 특공대가 있는 어선이 그 어선으로 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선으로 가장해서 오는 그 특공대를 누가 막았느냐. 만약에 부산에 그 특공대가 들어왔다면 부산은 군인이 없어요. 일시 함락돼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완전히 우리 군이나 미군, 유엔군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요. 이거 지는 거예요. 완전히 6.25.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며칠 전에 작고하신 최영석 예비역 대장 있죠. 그 예비역 대장이 가가지고요. 그 어선으로 가장한 그 특공대를 태운 남침하려고 하는 군함을 그걸 어선으로 가장한 거죠. 발견하고 그거를 침몰을 시켰어요. 그거를 침몰을 시켰기 때문에 부산이 함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최후의 보루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간에 물론 메가더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근데 상륙작전 이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전원 합의제로 그때 파병이 결정되는 건데 소련이 말리크 대표가 무슨 이유인지 참석을 안 했어요. 아마 일설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차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 못 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 대표가 참석 안 하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네 나라 국가가 합의해서 유엔군 파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윌슨 대통령의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그것이 팽배해가지고 그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2차 대전 때 죽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 절대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파병을 안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 전쟁 난 거 그 나라에서 해결하게 하고 파병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런 직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파병이 된 거예요. 유엔군까지 동원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선거하기 1948년 그때는 얼마나 좌우가 심하게 싸우고 아주 그냥 그럴 때인데, 그때는요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그 지성인들이 다 공산주의에 섰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저는 그때는 물론 아주 어렸을 때니까 모르지만 그 후에 제가 역사를 공부해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75% 정도가 공산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원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선거가 됐으면요 박헌영이가 백번한 거예요. 이승만이 될 게 아니고. 그런데 박헌영이가 공산당 그 운영 자금을 위해서 위조 지폐를 저 뚝섬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위조 지폐를. 근데 그게 선거 전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것도 천운이죠.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그저 물러 빠지고 힘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5,000년을 살아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몽골에 시달리고 중국 당나라 명나라 먼 나라 할 거 없이 또 일본 외국 할 거 없이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이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6.25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예.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국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1905년 그 시절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젊은 나이에 이 이승만 박사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못 사나? 왜 이렇게 시달리나? 그 봉건제 양반들이 이게 착취당했어. 거기 가난한 사람들은 소작인들은 그들이 재산의 일부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비는 다 재산의 일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어라고 농사져도 다 뺏기고 그저 보리고개도 못 넘겨 서덕이고 이러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양반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일반 소작인에게 토지계약을 해서 땅을 나눠줘라. 이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역모로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 역모로 몰려가지고 그 사형도를 받고 쓰고 그러고는 감옥에 한성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국말 번역을 하고 그리고 사전을 편찬을 했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그 배제학당 그 몇 년 다닌 걸로 세상에 그걸로 그렇게 사전을 편찬한 거예요. 지금 또 그분이 그 표단하는 사전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완벽해요. 네. 그렇게 한시에도 능했고 탁월했어요. 예. 이런 분이 결국은 이제 영어를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윤영환이나 이제 선교사들이 자꾸만 탄원서를 고종한테 넣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4년 몇 개월 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결국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 가보니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생각하고 콜롬비아 대학, 그 좋은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이 세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5년에 끝내요. 이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에 교환교수로 남편이랑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이승만 박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게 채워져 있어야 될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왜 웬일인지. 그냥 기념관만 닥터 이승만 홀만 덩그렇게 세워져 있고. 아무튼 예, 그렇게 거기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탁월한 논문을 써요. 그때 벌써 그 일본인의 야욕을 알아채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아무도 그거 안 믿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 프린스턴의 총장이었거든요. 아마도 내가 알기는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에게도 편지를 얼마나 보내고 자기 동창들에게도 얼마나 그 유엔 참전을 요청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구조를 요청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하간에 그렇게 이른 유엔 참전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리 누구도 실패한다고 거기는 그런 상륙할 만한 항해가 그 항구도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풍랑이 심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로 누구도 거기로 상륙을 못한다 하기 때문에 메가다 장군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상륙을 해서 결국 승리를 이끈 거예요. 그런 훌륭한 분의 동상을 끌어내린다 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매국노 같은 짓이에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압록강 두만강 거기까지 갔어요. 1950년도에 그랬는데 그때 끝까지 다 해냈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튼 그 신탁통치인가 뭔가 때문에 근데 인민군 중공군이 10만을 앞세우고 새까맣게 인해 전술로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후퇴를 하는데 그때 이제 흥남 부두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6.25 때 그 흥남 부두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도 알죠? 겨우 47명이 탈 수 있는 배였죠. 예, 47명이 탈 수 있는 배였는데 거기에 모든 무기와 물자를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물에다가 버리고 그때 이제 그 알몬드 장군의 군사 고문으로 있던 현봉학이라는 우리나라 군사 고문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람이 물건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얼마를 설득을 시켰어요. 그거 미군들이 다 먹을 양식이고 안 먹으면 죽는데 물자를 줘야 되는데 그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사람을 태우라니 태우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현봉학 그 군사 고문이 현대판 신들러 리스트예요. 예. 이게 이 영화로 나오면 신들러 리스트보다 더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작은 배에 선원 47명과 고작 그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이 탈 수 있는 배 몇 명이 탄지 아세요? 10,000명 가까이 태웠어요. 10,000명 가까이. 저 선창 밑바닥까지 전부 다 군수물자 버리고 사람을 태웠어. 10,000명 가까이. 그래가지고
28시간을 항해해서 부산에 도착을 못하고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을 했어. 근데 28시간 동안에 그 10,000명 중에서 5명이 아기를 낳았어요. 거기서. 귀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5명이 탄생하고 그 빅토리오 선장, 라르 선장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해요. 자기 그 회고하는 책에서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도 없는 위험을 모두가 다 함께 헤치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때가 그의 성탄절 황량하던 차가운 코리아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를 바다 위에서 키를 잡고 운행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그의 회고담에 적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탔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꼬마 문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건 되지만도 못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됐건 개인이 됐건 그 은혜를 모른다면 되지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6.25 이후 박헌영이 월북해서 그 당시 서울시 당위원장인 홍민표에게 2천만 원,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0억 원이나 되겠죠. 그래서 수류탄 10,000개로 6만 당원이 폭동을 일으켜서 9월 20일 인민공화국을 위한 총선을 할 것을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설득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16명 핵심 간부가 설득돼서 전향했고 33만 당원이 자수를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들에게 남로당에게 자수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포용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도 자율권을 줘서 선택하게 했습니다. 북으로 가든 남에 있든 선택하게 해서 자율권을 줘서 포로를 석방했습니다. 이럴 때 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폭동을 일으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그들이 북을 원하면 북으로 가고 민주주의를 원하면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증언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양자, 석자, 봉자, 양석봉 목사님이신데 제4대 군종감이십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제4대 군종감을 지내시면서 국가 중요한 행사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육군사관학교에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경찰 목사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 그때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아버님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많은 결신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4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포로 석방하기 전에 이미 그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 시아버님이십니다. 그 사진도 다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복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전향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폭동을 안 일으키고 전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대속으로, 누군가의 속죄로 여러분은 지금 건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었으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자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운동장 청소를 했던 송춘기 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딸을 아빠 뒤를 잇겠다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라서 유학을 보내서 그 딸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커서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미시간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40년 광야길을 홀로 걸으면서 제가 목말라 애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를 지키시고 또 제가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꽃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귀한 그런 주님 안에서의 신앙 이민 최초의 이민이 이제 하와이로 갔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에 오렌지밭으로 갔는데 오렌지밭 그 농부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한 농부들을 모아놓고 나라의 역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그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에서 일부씩 걷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이 깨어나기,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동상이 리버사이드에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이 세워지는 제막식 때 제가 축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서 축시를 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 가서. 그런데 그 부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때 정말
일본의 압제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면서 나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외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면 여러분은 잊지 말자 해주시고, 나가자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잊지 말자 하나님 은혜를, 나가자 대한민국,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